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추억, 아니면 이미 금이 간 평화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8살 맏딸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켜야 한다고 믿었죠. 3명의 어린 동생들, 새벽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엄마, 그리고 집을 떠난 아빠. 그 사이에서 그녀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기도 전에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너진 가정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죠. 지혜는 평범한 이름,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맏딸.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고 퇴근 후엔 막내의 숙제를 봐주는 게 일상이었죠.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삶은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죠.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동생들은 각각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5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걸, 주말에도 회식이 잦다는 걸, 엄마의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걸. 그래도 지혜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 그해 가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엄마는 빨래를 개다가 아빠의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두고 간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서랍에 넣어두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죠. 비밀번호는 지혜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첫 화면에 뜬 건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언제 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발신자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엄마는 손이 떨렸지만 대화창을 눌렀죠. 그리고 스크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간 제주도 여행.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 그 여자의 딸이라는 아이에게 사준 비싼 가방.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빠의 얼굴. 엄마가 지혜를 불렀을 때 지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혜야, 이것 좀 봐. 핸드폰을 건네받은 지혜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옆에는 모르는 여자와 여자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딸아이 학원비 고마워요, 오빠. 민지야, 다음 주 부산 갈 때 숙소 예약했어. 오빠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해요.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가 우리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준다고 투덜대면서 이 집에는 얼마를 쓴 걸까? 막내 운동화도 세일할 때 사주던 아빠가 저 아이한테는 명품 가방을 사준 건가? 엄마, 이거 언제부터였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쭉 올려보니 최소 1년 반은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작년에 아빠가 정리했다고 했어. 나도 믿었어.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던 거야.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냥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빠는 그 믿음을 너무나 쉽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평소처럼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가려던 아빠는 멈춰섰죠. 거실에 지혜와 엄마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왜 앉아? 아빠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피곤함이 어디서 온 건지. 핸드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지혜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순간 굳었죠. 너희 봤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 씨가 누구예요? 1년 반이나 만났다면서요? 작년에 정리했다고 했다면서.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죠. 그래, 만나고 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어쨌냐고요? 아빠, 지금 무슨 말을? 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뭘 잘해줬는데? 맨날 짜증만 내고 돈 달라고만 하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쥐었죠. 그래서 외도가 정당화돼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아껴 쓰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살림하느라 고생하는데. 고생? 나도 고생해. 회사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누가 알아줘? 너희 엄마가 알아줬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힘들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지혜가 다시 말했죠. 그럼 이혼하세요. 당당하게 나가세요. 근데 왜 우리를 속이면서 그 집에 돈을 퍼부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 생활비는 안 주면서요? 막내 학원비도 밀렸는데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난 이제 지쳤어. 너희랑 사는 것도 이 집도 다 지긋지긋해. 그 사람이 날 이해해줘. 그게 뭐가 나빠?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거죠. 일주일 드릴게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그 여자와의 관계든 이혼이든 명확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뭐?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일주일 뒤 지혜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는 첫 마디부터 공격적이었죠. 할 말 있어? 정리하셨어요? 못해. 아니, 안 해. 내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랑이 뭔지. 사랑이요? 지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기혼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한텐 뭐예요? 책임은요? 책임은 다 했어. 너희 키워줬잖아. 키워준 게 은혜예요? 아빠 의무였어요. 그리고 아직 막내는 5살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평생 너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전화를 끊은 뒤 지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빠가 맞나? 날 공부시켜주고 등교시켜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던 그 사람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빠는 변했어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다만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 그날부터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아빠는 완전히 잠적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퇴근 후 과외를 시작했죠. 동생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중학생인 둘째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나, 아빠 어디 갔어? 일 때문에 잠깐 나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아빠가 답이 없다면 그 여자에게 직접 말해야겠다고.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민지 씨죠? 네. 누구세요? 저희 아빠 만나시는 분 맞죠? 저는 큰딸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제 아빠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오빠는 나한테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당신네 가족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겠어요? 잘못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가 당신네 집은 지옥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막내가 5살이라는 거. 아빠가 생활비 안 줘서 엄마가 새벽 알바 뛰고 있다는 거. 그건 당신네 가족 문제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귀여운 남자 만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최소한의 도덕심은 있으세요? 도덕? 웃기네요. 사랑하는데 무슨 도덕이 필요해요? 우린 안 헤어져요. 절대. 오빠도 나를 선택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다고. 지혜는 친가 큰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설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죠. 큰아버지는 처음엔 놀란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휴, 그래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 뭔가 오해 아니겠니?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그래도 너희 키우느라 고생했어. 좀 이해해줘야지.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해요? 외도를 이해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바깥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너무 몰아세우면 서운하지 않겠어? 그럼 엄마는요? 우린요?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이혼하면 너희만 힘들어. 엄마가 좀 참아야지. 그날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중립이 아니었어요. 아빠 편이었죠. 엄마는 지쳐 보였습니다. 새벽 알바에 낮에는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몸도 마음도 한계였죠. 어느 날 밤 엄마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 이혼해야 할까? 엄마가 결정하세요. 근데 말이야. 이혼해주면 저 사람들 둘이 잘 살 것 같아. 그게 너무 억울해. 지혜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혼 안 해줄 거야. 저 사람들이 편하게 새 출발 못하게. 지혜는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자기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이혼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저항이라는 걸. 그럼 우린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아니, 우린 우리대로 살 거야. 아빠 없이. 그날 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법적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자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아빠는 완전히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우편물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나갔죠. 마치 하숙집처럼. 어느 날 아빠가 들렀을 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주무세요? 민지 씨 집이죠?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법적으로 반동 거예요.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내 엄마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걸.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럼 생활비는요? 생활비? 너희가 알아서 해. 넌 돈 벌잖아. 내 동생들도 내가 챙겨.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우리를 버렸다는 걸. 법적으로만 남편이고 아버지일 뿐 실질적으로는 남이라는 걸. 그럼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와? 명의는 공동명의잖아요. 엄마 동의 없으면 못 들어와요. 야, 이것. 지혜는 아빠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비밀번호 바꾸겠대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아빠는 정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라리 편했어요. 지혜는 혼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줬죠.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있어요. 사진, 메시지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다요. 좋습니다. 그럼 승소 가능성이 높네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여자에게 명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싸워요. 제대로. 그런다고 달라질까?
달라져요. 최소한 우리가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우리 싸우자. 그날부터 지혜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날짜별로, 메시지는 캡처해서 PDF로, 금전 거래는 통장 사본으로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민지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귀하의 불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내용 증명을 받은 뒤 민지는 처음으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법적인 절차예요. 이 정도까지 할 일이야?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한 건 아빠죠. 우리 버리고 다른 집에 돈 퍼부으면서 뭐가 심해요? 그래도 이건 아빠가 시작한 일이에요. 책임은 아빠가 지세요. 그리고 그 여자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 주도권이 넘어왔다는 느낌. 며칠 뒤 민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처음처럼 당당하지 않았죠. 저기,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무슨 얘기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물러날게요. 이제 와서요? 늦었어요. 제발. 저도 아이가 있어요. 이러면 제 인생이. 우리 막내는 5살이에요. 그 아이 인생은 생각 안 하셨죠? 그건 취하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 몇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저도 그분이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는 이미.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민지가 아빠를 오빠라고 부르며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여행도 함께 갔고 생일 파티도 열었고 심지어 민지의 딸 학원비까지 보냈죠.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민지의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은 3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하라. 승소였습니다. 민지는 법정을 나가면서 지혜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진짜 복수구나.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 재판이 끝난 뒤 아빠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이었죠. 지혜야. 왜 오셨어요? 잘못했어. 지혜는 놀랐습니다. 아빠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지가 헤어지자고 했어. 소송 때문에.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나 돌아가도 돼?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죠. 이혼해요.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 정말 반성했어. 반성은 혼자 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빠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몇 년 뒤 지혜는 우연히 아빠를 마주쳤습니다. 길거리에서였죠. 아빠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지혜야. 안녕하세요. 너희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나는 후회해. 매일. 지혜는 아빠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후회는 아빠 혼자 하세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그래.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헤어지기 전 아빠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용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이미 앞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게 형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의 관계죠. 한 사람이 그 관계를 무너뜨렸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가족일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붙잡을 의무가 없습니다. 복수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복수가 폭력이라고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법과 정의에 기반하고 상대가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복수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더 강하게, 더 행복하게. 상대가 만든 폐허 위에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